네, 1월 21일이고요. 어제 파이썬 첫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는 뭐 프로그램 설치 같은 이슈가 좀 있어서 별도의 교환 없이 그냥 같이 진행을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프로그램 설치가 다 돼 있는 상황에서는 물론 하나 더 깔긴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그 쭉쭉쭉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부터 교환이 나갈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명령어, 사람이 컴퓨터한테 명령을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이 명령의 예시는 저장해라, 아니면 수정해라, 아니면 검색해라, 이것도 아니면 삭제해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게임이면은 캐릭터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도 일종의 명령이 될 거예요. 이런 명령들의 모음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MS 워드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저장, 수정, 검색, 삭제 뭐 이런 명령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게임 하나를 논다고 치더라도 캐릭터를 이동한다거나 공격한다거나 방어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동작들이 같이 들어있죠. 명령들의 모음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컴퓨터는 이 명령을 이진수의 집합으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이진수로 바뀌어서 들어가요. 근데 사람이 이런 이진수를 직접적으로 구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써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거죠. 보통 작성한다, 혹은 구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부분 수학식에 기반을 합니다. 그럼 이 수학식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이진수로 이제 바뀌어서 컴퓨터가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간에는 반드시 변환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하는 이 파일은요, 그냥 메모장 파일이에요. 메모장 파일을 다른 말로 텍스트 파일이라고 해요. 이 파일의 확장자는 txt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뭔가 명령들을 작성을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이 안에다가 그 명령들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변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요. 근데 그냥 바꾸는 건 아니고 일단은 확장자를 바꿔야 되죠. txt라고 되어 있는 확장자 변경 후 컴퓨터한테 실행시키기 위해서 변환 과정을 거쳐요. 이걸 우리가 보통 해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확장자는 py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파일을 우리가 소스 코드라고 하고요. 이 소스 코드를 변환하는 이 해석기를 인터프리터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설치했었던 파이썬이 이 인터프리터에 해당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한번 해봤었는데 메모장에 까만색 글씨로만 작성하기에는 썩 그렇게 쉽게 들어가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어제 우리가 인터프리터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모장을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불편해요. 그래서 코딩할 때 쓰는 기능이 엄청 많이 추가된 프로그래밍 전용 겁나 좋은 메모장, 이거를 IDE라고 해요. 약자를 풀면 우리말로는 통합 개발 환경이란 뜻이에요. 파이썬을 작성하는 데 쓰이는 이 소프트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파이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 주피터를 가공해서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코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겁니다. 파이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뭐 유료 버전도 있고 무료 버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료예요. 그리고 쓰는 방법 자체가 워낙 어려워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좀 고사양을 요구하는 거라서 학원 컴퓨터에서는 잘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주피터 같은 경우도 처음에 파이썬 입문할 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주피터는 웹브라우저 기반이기 때문에 편의 기능이 좀 많이 없어요. 코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이 그나마 무료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편의 기능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얘가 주피터를 내부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피터를 직접 쓰는 것보다는 얘를 통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편의 기능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건데요. 자, 웹브라우저 지금 다 같이 켜시고요. 자, code.visualstudio.com이라는 사이트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메인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한 2, 3초 있다가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code.visualstudio.com. 자, 얘는 설치 쉬워요.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 그냥 더블 클릭하고 바로 실행하시면 되고요. 아마 혹시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신 컴퓨터에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약관 동의하고 계속 다음만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컴퓨터에 깔려 있는 분들은 그냥 그거 쓰셔도 돼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랑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다른 프로그램이니까 혹시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깔려 있으면은 걔는 그냥 무시하세요. 자, 오늘 그 배포해드린 교환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까지 깔려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부터 시작됩니다. 자, 설치 끝나면은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이라고 하는 체크박스, 지금 화면상에서는
글씨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일 텐데 요거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종료하시면 프로그램 자동으로 실행돼요. 아마 동시에 지금 여러 명이 다운로드를 걸어서 다운로드가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뭐 프로그램 까는데 뭐 특이사항 없으니까 바로 그 PPT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첫 번째 코드를, 소스 코드를 한번 짜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설치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사용 방법을 좀 살펴보자라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코딩 테스트 사이트를 소개했잖아요. 그 사이트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익혀야 되는 기본 개념들이 있어요. 일단 변수, 그 다음에 연산자, 그리고 내일 살펴볼 함수라는 개념까지는 익혀야 거기에 있는 문제를 이제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스에 있는 문제는 내일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실습 결과물이 저장될 임의의 폴더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어제 D 드라이브 안에 각자 개인 폴더 만듭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겁니다. 자, 가급적 D 드라이브 안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바탕화면 사용은 가급적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바탕화면에다가 파일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수업 끝나면 바로 1시부터 또 수업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수업 듣는 분들이 와갖고 자기 거 아니면 지워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럼 아무도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 바탕화면 같이 그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는 개인 파일 같은 거 놓지 마시고요. D 드라이브 같은 거에다가 개인 폴더 만드세요. 어제 만들었죠, 우리는요. 각자 자기 이름으로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하면 자, 처음에 이제 영문 화면으로 나와요. 자, 요거는 이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글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일단 처음에 나오는 요 웰컴 페이지는 X 눌러서 닫으셔도 되고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확장팩을 깔 수 있는데요. 그 확장팩을 깔기 위해서는 왼쪽 아이콘 중에 퍼즐처럼 생긴 아이콘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확장팩을 검색해야 됩니다. 코리안이라고 검색하면은 그 한글 언어팩이 나와요. 검색된 결과에서 인스톨 버튼 누르시면은 한글 패치가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PPT 들어가기 전에 세팅하는 법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는 거니까 지금 요것도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가 되면 밑에서 팝업이 하나 뜨거든요. 한글판으로 바꾸기 위해서 재시작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요거 누르시면은 재시작되고 한글판으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혹시 요 팝업 놓쳤으면 그냥 껐다 키시면 돼요. 그냥 껐다가 설치된 거 다시 실행시키시면은 한글판으로 바뀌어요. 자, 만약에 껐다 켰는데도 지금 저처럼 안 바뀐다. 그러면 이제 직접 수동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단축키 외우세요. 컨트롤 쉬프트 P.
누르시면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디스플레이라고 검색하면 콘피귤러 디스플레이 랭귀지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언어들이 나와요. 한국어 선택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부터는 화면이 교환하고 똑같아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요, 모든 작업을 폴더 단위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어저께 만들었었던 그 개인 폴더를 앞으로 편의상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작업 공간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왼쪽에서 요 종이 겹쳐진 거 모양 보시면은 얘를 클릭하면은 왼쪽에 탐색기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가운데 있는 폴더 열기 버튼을 누르거나,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아니면 상단의 파일 메뉴 밑에서 폴더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폴더 열기 누르면은 어제 생성한 개인 폴더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폴더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은 됩니다. 실례할 거냐고 물어보면 실례하겠다고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탐색기 아래쪽에 이렇게 내 폴더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항상 작업을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파이썬이잖아요. 자, 익스텐션으로 한 번 더 들어가신 다음에 파이썬이라고 검색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파이썬이라고 하는 확장팩이 검색이 됩니다. 얘를 설치하세요. 이게 일종의 통합팩이기 때문에 이거 깔면은 필수 항목들 몇 개가 한꺼번에 같이 깔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파일 메뉴 밑에 새 파일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파일 메뉴 밑에 새 파일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와요. 이 중에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같은 경우 컨트롤 쉬프트 P를 누르면은 이렇게 또 아까 한번 해봤죠. 명령어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직접 주피터라고 입력하면은 새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페이지에 있는 방법으로 하시거나 6페이지죠. 6페이지에 있는 방법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8페이지에 있는 방법으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편한 방법 쓰시면 됩니다. 자, 검색하면 이렇게 주피터라고 검색하면은 크리에이트 새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나오죠. 요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파일이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요. 여기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나와요. 자, 집중하세요. 이 동그라미의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이 파일이 저장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파일 탭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표시되는 건 현재 파일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 S 눌러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어제 만들었던 각자 개인 폴더에다가 파일 이름은요, 그날 드리는 PPT 이름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냥 파트 2 헬로 파이썬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자, 주의하실 점, 저장할 때 확장자를 직접 지정을 해줘야 돼요. 파일의 이름 그리고 확장자를 같이 지정해야 돼요. 주피터의 확장자는 ipynb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일 이름을 뭐 파트 2 언더바 헬로 파이썬이라고 지정했다면 그 뒤에다가 .ipynb까지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확장자 안 넣고 그냥 저장했는데요. 그럼 윈도우 폴더에서 마우스 우클릭해갖고 이름 바꾸세요. 직접 이름 바꾸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탐색기 왼쪽에 저장된 파일이 보일 거고요. 확장자 꼭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윈도우 폴더에 들어가 봐도 이렇게 똑같이 파일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보는 이 탐색기랑 폴더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 그럼 넘어가도 될까요? 네, 별 말씀 없으시면 OK로 할게요. 자, 그럼 이 프로그램 쓰는 법을 이제 봐야죠.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블록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 코드라고 되어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블록이 하나씩 늘어나요. 코드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블록이 하나씩 늘어나요. 필요 없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 휴지통 눌러서 지울 수도 있어요.
이 블록에다가 내가 실행하고 싶은 파이썬 명령어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블록 옆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누르면은 해당 블록이 실행되면서 결과가 그 블록 밑에 출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주피터라고 하는 이 파일 형식은요, 파이썬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마크다운이라고 불리우는 블록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블록은 현재 페이지에 제목이나 본문 같은 설명을 추가하는 블록이에요. 여기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은 아래쪽에 이제 마크다운이라고 불리우는 블록이 하나 추가가 돼요. 파이썬 코드 블록, 마크다운 블록. 마크다운은 샵 하나 입력하고 한 칸 띈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1수준의 제목. 샵을 2개 넣고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2수준의 제목. 이런 식으로 각 섹션마다 내가 제목을 붙여가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는 100, B는 200, 프린트 A 더하기 B. 이거 어제 실습했던 코드랑 동일하죠?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크다운이라고 되어 있는 블록은요, 샵 1수준 제목, 샵 2개 한 칸 띄고 2수준 제목, 이렇게 하고서 이 마크다운 블록은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설명글 같은 거를 넣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마크다운 블록은 그 자체가 이렇게 설명처럼 돼요. 그리고 여기 블록에 있는 왼쪽 빈 공간을 클릭하면 블록 순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맨 윗블록으로 올리는 건 안 되더라고요. 위에 걸 내리는 건 되는데. 그때 다르네요. 자, 여기를 선택해서 위아래로 이제 끌어 놓아서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자, 코드가 있을 때 여기 이렇게 클릭해 갖고 내가 뭔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이거를 편집 모드라고 부릅니다. 이 편집 모드에서 왼쪽에 있는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실행해서 결과가 나오지만 단축키가 있어요. 마우스 매번 누르기 좀 귀찮거든요. 컨트롤 엔터, 현재 블록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쉬프트 엔터, 현재 블록을 실행하고 다음 블록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다음 블록이 없으면 새 블록을 생성합니다. 자, 제가 밑에 코드 블록을 임의로 몇 개 더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ESC 키를 누르면 지금 커서가 여기 키보드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죠? ESC 키를 누르면 테두리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동 모드예요. 방향키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내가 입력할 블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입력하고 싶은 블록이 들어오면은 엔터. 그럼 또 뭔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또 엔터를 입력하면 입력 모드로 바뀌고 ESC 누르면 이동 모드가 되고 엔터 ESC. 코딩은 키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키보드 입력, 키보드 쓰는 거에 조금 익숙하셔야 돼요. 나 워드 칠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최대한 마우스 사용을 자제하셔야 돼요. 뭐 하나 할 때마다 마우스에 손 가서 클릭하고 그렇게 하면은 속도 안 붙어요. 외국어 영역 문제 풀 때도 그 속도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코딩도 어느 정도 작업 속도라는 게 좀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게 마우스예요. 지금은 이제 방특이라서 이 정도만 얘기하는데 국비 지원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진행하는 취업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심하면은 마우스를 제가 아예 뽑아버려요. 단축키 익힐 때까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단축키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방향키 위아래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가 편집하고 싶은 데서 엔터키 딱 치면은 편집 모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용을 수정하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실행하면서 거기에 머무르는 거고요.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거기를 실행하고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네. 이동 모드, 방향키 위아래를 눌러서 편집하고자 하는 블록을 이동할 수 있는 상태. 엔터키 눌러서 편집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좀 전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블록의 종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 블록이 설명문을 적는 용도인지 코딩을 하는 용도인지가 나와요. 해당 블록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노트북 셀 메뉴 밑에 셀을 마크다운으로 변경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코드 블록을 설명문 블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반대로 마크다운으로 되어 있는 블록, 마크다운이 설명문이라 그랬어요. 설명문 블록을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노트북 셀 밑에
셀을 코드로 변경이라는 메뉴 선택하시면 파이썬 코드 블록으로 바뀌어요. 단축키도 있어요. 잠깐 앞 페이지로 갈게요. 이동 모드일 때 키보드 M을 누르면 마크다운 블록으로 바뀝니다. 이동 모드일 때 파이썬 블록에서 키보드 M을 누르면 마크다운 설명문 블록으로 바뀝니다. 한편 이동 모드일 때 마크다운 블록에서 키보드 Y를 누르면 코드 블록으로 바뀝니다. 자, 아까 제가 멀쩡한 코드 블록을 마크다운 블록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키보드 Y를 누르면 파이썬 코드 블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잘못 만들면 이런 식으로 종류를 바꿔버리면 돼요. 자, 마지막 내용이에요. 주성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성문은 프로그램 소스 코드 안에 개발자의 필요에 따라 명시하는 설명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크다운 블록은 프로그램 코드와 상관없는 그냥 설명문 블록이에요. 주석이라는 거는 프로그램 코드 사이사이에 넣을 수 있는 설명문이에요. 방법은 그냥 샵 하나 넣고 설명문 작성하시면 돼요. 그럼 이 주석은 실행할 때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실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싹 정리해서 이제 우리의 정식 첫 번째 코드입니다. 매 단원마다 소스 코드를 하나 생성을 하시면요.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 단원 이름 참고해서 적절히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맨 첫 번째 블록에는 마크다운 블록을 생성을 하세요. 그래서 1수준 제목으로 PPT 파트 제목 좌측 상단에 있는 거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목에는 단원명을 작성하세요. 단원명은 여기 오른쪽에 사이드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수준 제목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1, 1-1, 1-1-1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는 PPT 페이지 제목을 기입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코드들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프린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는 파이썬 명령어입니다. 자, 요거 한 페이지 작성하시는데 제가 봐서 한 10분도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지금 23분이니까 40분쯤에 시작할게요. 5분만 더 쓸게요. 45분에 시작합시다. 자, 2교시 시작할게요. 대부분의 코딩 수업을 들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수업 진행하시는 분이 앞에서 이제 타이핑을 하면 수강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거를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따라치기 마련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거의 10중 8구 그날의 수업 퀄리티가
본인의 타이핑 속도에 크게 좌지우지돼요. 앞교시는 이제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거였기 때문에 좀 이제 바쁘게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막 제가 하는 거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막 개인적으로 필기를 계속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제가 원하는 수업 방식은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설명 놓치지 말고 들으세요. 필기가 필요하다면 수업 영상 다 녹화해서 올라가니까 나중에 그 녹화본에서 따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코드만 작성하면 되는 거니까 코드 작성하면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익숙해지시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습하셔야 되는 내용은 전부 다 여기 PPT 안에 제가 스크린샷 떠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중에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각자 개인마다 타이핑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소화를 못하는 부분은 따로 개인 시간을 좀 할애하셔서 하시면, 개인 시간을 투자해서 보충하시면은 수업 내용을 놓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모든 내용은 여기다 제가 스크린샷 다 넣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요대로 따라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주제 변수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프로그래머스에 있는 코딩 텍스트 레벨 0 문제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익혀야 되는 개념이 변수, 그 다음에 연산자, 그리고 함수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적 배경 지식을 10분 활용하시면 돼요. 수학 시간에 이런 거 하죠. x는 3. 이때 이 x를 뭐라 그래요? 이거 변수라고 하잖아요. 왜 변수야? 변할 수 있는 수니까. 프로그램에서 변수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썼던 수학에서는 이 3이라는 값은 우리가 필기하는 그 메모장, 그 노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사용자가 키보드 같은 거에다가 뭐 나이를 입력했다고 치자고요. 여기 만약에 뭐 수음을 나이를 입력했다라고 하면 이 값은 어디 존재할까요? 컴퓨터 안에 내가 20이라고 입력한데 나이는 과연 어디에 존재할까요? 그걸 살펴보는 게 이번 단원이에요. 얼마 전에 삼성이 그 엔비디아 사장한테 전문 용어로 팽당했죠. 그 반도체 쪽 관심 있으신 분들, 혹시 주식 같은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사 보셨을 수도 있어요.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요즘 조금 잘 못 나가요. 뭐 삼성은 뭐 알아서 하라 그러고, 반도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뭐 요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요 그림 이전에 자, 연관 검색어 봅시다.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런 원판이 나와요.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전자과 전공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이거 볼 겁니다. 이게 웨이퍼라 그래서 반도체의 원료인데요. 실리콘으로 만들어요. 도체가 있습니다. 도체는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고요. 부도체가 있습니다. 부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도체 같은 경우는 철이 되겠고요. 부도체는 고무가 되겠죠. 그럼 반도체는요? 전기가 반만 흘러? 반도체는요, 열을 가했을 때 전류의 흐름을 온오프 시킬 수 있는 물질이에요. 아까 봤었던 웨이퍼라고 하는 원판 하나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열을 가하면은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한다는 거죠. 전기가 흐른다라는 현상은요, 면적에는 관련이 없어요. 아무리 좁은 면적이라도 전기가 흐를 수 있으면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이라는 거는 굵기가 되게 얇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반토막을 내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면적이 2개가 되겠죠. 또 반으로 쪼개면 이번엔 전기가 4개로 4부분에서 흐르겠죠. 여기는 전기가 흐르고 여기는 전기가 안 흐르고 여기는 안 흐르고 여기는 흐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으로 또 쪼개고 또 쪼개면 점점 늘어나겠죠. 컴퓨터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놓고요, 전기가 흐르는 경우를 1로 놓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경우를 0으로 놓자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이 웨이퍼라고 하는 게 이렇게 칸칸이 쪼개져 있는 게 전기가 흐르는 면적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잘게 쪼갠 거예요. 이거를 가공해서 우리가 컴퓨터에 장착하는 메모리라고 하는 장치를 만들어요. 흔히 기억장치라고 하죠. 자, 반도체는 전기나 열을 가해서 전기가 통하거나 통하지 않는 상태의 변환이 가능하다. 온오프라고 표현했고요. 반도체의 전기가 흐르는 상태를 1,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0으로 처리하면은 이진수의 저장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진수밖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반도체를 가공해서 생산된 컴퓨터 메모리는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고요. 여기에 기계어 형태, 즉 이진수로 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반도체 칩의 일부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잘게 쪼개진 칸들이 있다는 거고요. 이 각각의 칸에 0이나 1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거나 안 흐르게 해서.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 일부를 확대하면은 굉장히 무수한 칸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진수를 저장한 거를 우리는 변수라고 하고요.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는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 메모리에 확대하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칸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일부를 점유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 거기다 내가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 거죠. 이거를 코딩에서는 특정 키워드에 원하는 값을 대입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대입 연산자 이코를 쓰고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해요. 반대 방향은 없어요. 변수 이름을 하나 정한 다음에 저장하고 싶은 값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num1이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100을 저장해라 라고 하면은 컴퓨터는 메모리 어디엔가 공간을 이렇게 딱 점유를 한 다음에 땅 따먹기를 한 다음에 거기다 num1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요. 그리고 100이라는 값을 여기다 기록을 하는데 이때 이진수로 바뀌어서 저장된다. 전공이신 분들은 지금 말한 이 원리를 필수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학교 수업 들으면은
학교 교수님들이 저는 이거를 엑셀을 스크린샷 뜬 거예요. 각각의 칸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엑셀을 스크린샷 뜬 건데 학교 교수님들은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서 이렇게만 그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00이라는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진수 7개로 변환이 된 거죠. 100을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바꾸는지는 굳이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계산해봤자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굳이 이진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렇게 저장되는구나. 그냥 그 스토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컴퓨터는 모든 데이터를 0과 1로만 구성된 이진수로 저장을 하는데요. 이때 이진수 값 하나를 1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비트는 이진수 하나예요. 얘는 2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 뭐냐? 0 아니면 1이요. 그럼 2비트는 이진수 몇 개일까? 2개죠? 그럼 2비트는 이진수 2개인데 여기에 각각 0하고 1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0하고 1을 써서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은 00, 01, 10, 11 4개의 정보를 기록해요. 즉 비트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표현 가능한 값이 2배씩 증가합니다. 즉 n개의 비트는 총 2의 n제곱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단위 계산할 때 2배씩 커지는 거예요.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비트 얘가 이진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8비트가 모인 단위 이진수 8개죠? 이거를 1바이트라고 하고요. 1바이트는 2의 8제곱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부터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거는 10이나 100, 1000 단위로 단위가 바뀌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제부터는 2의 배수씩 카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24 단위로 단위가 바뀌어요. 1024 바이트는 1kB, 1024 바이트는 100MB, 1MB, 1024 메가바이트는 1GB, 1024 기가바이트는 1TB. 그러니까 우리가 USB 같은 거 구입했을 때 나는 분명히 500기가라고 알고 샀어요. 근데 이거 꽂아보면은 500기가 조금 안 되죠, 용량. 외장하드 같은 거 구입해봐도 분명히 내가 알고 구입한 것보다 용량이 조금 작아요. 왜냐면은 제품에는 이걸 100, 1000 이렇게 끊어서 홍보를 하는 거고 실제 컴퓨터는 1024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컴퓨터 안에 메모리라고 불리우는 반도체를 원료로 하는 이런 칸이 있는데 여기에 이진수가 기록되어 있는 형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데이터고요. 컴퓨터에서는 이거를 변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1100100 이거를 7개를 다 묶어서 읽으면 100이에요. 그러면 2개씩 묶어서 읽으면 몇이 될까요? 1, 2, 3. 이건 3이네요. 0, 2. 이진수를 몇 개씩 끊어서 읽는가에 따라서 10진수로 환산했을 때 결과값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케바케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진수 공간을 몇 개씩 끊어서 해석하자라고 약속을 정해요. 그걸 데이터 타입이라고 불러요. 자, 이진수를 몇 개씩 묶어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데이터의 종류가 결정된다. 이거를 데이터 타입 혹은 자료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전공이신 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소프트웨어 전공이 아니시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프로그램이 표현하는 값의 종류, 이퀄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수체계. 왜 수체계 배울 때 이거 하잖아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실수, 그다음 무리수, 유리수, 뭐 이런 거 수의 종류 배우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자, 일단 논이라는 형태는요, 값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예요. 메모리 공간만 그냥 점유만 해놓은 상태. 즉 비어있는 값입니다. 이거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회원가입 페이지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id라고 해서 뭔가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은 id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컴퓨터 메모리 어디엔가 점유를 해요. 근데 사용자가 입력 안 하면 아무 내용도 안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예요. 입력되지 않은 상태. 그 다음 int 일반 정수입니다. 자,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 다음 0을 포함합니다. 플로트 실수입니다. 소수점 있는 거요. 컴플렉스 복소수입니다. 기억하지 마세요. 저도 파이썬 거의 한 7, 8년째 쓰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복소수 계산하는 거 아직 기억하는 분 계세요? 저는 다 까먹었거든요. 그래도 파이썬 하는데 1도 지장 없으니까 굳이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기서는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논리형이에요. 참 또는 거짓 혹은 숫자 1과 0으로도 표현해요. 이거는 명제라는 단원하고 연결돼요. 그 다음에 스트링 문자열이라고 해서요, 문장 형태입니다. 얘는 쌍따옴표나 혹따옴표로 감싼 텍스트를 뜻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x는 5라고 하면 얘는 int가 되는 거예요. 종류가. y는 5.12라고 하면 얘는 종류가 플로트가 되는 거고요. z는 true라고 하면은 얘는 종류가 불이 되는 거고요. a는 따옴표 열고 hello라고 하면은 얘는 스트링이 되는 거고요.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이렇게 변수라고 불리우는 거, 그냥 알파벳 한 글자만 놓는 게 익숙하죠. 근데 단어로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변수 이름 만드는 규칙은요, 영어 숫자 언더바의 조합으로 쓸 수 있고요, 영어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코딩할 때 이거 조심하세요. 대소문자 오타 나면 다 틀린 거예요. 짤 없습니다. 변수 이름의 첫 글자는 숫자를 쓸 수 없고요, 띄어쓰기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변수 이름을 만들다가 내가 이제 이름을 짓다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총 동원시키시면 돼요. 근데 그때 2개 이상의 단어를 조합해서 띄어쓰기를 해야 될 경우 표현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띄어쓰기가 있는 경우에 언더바를 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띄어쓰기 위치를 대문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언더바로 넣는 거는 뱀처럼 길게 늘어뜨렸다라고 해서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중간중간에 대문자로 바꾸는 거는 낙타 등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카멜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뭘 써야 되나요? 자기 맘입니다. 자기 취향껏 쓰시면 돼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약간 권장하는 스타일은 좀 있어요. 파이썬은 대체로 이 스네이크 표기법을 권장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 쓴다고 해서 문제될 거 1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예약어를 쓸 수 없습니다. 이 예약어라는 거는 기능을 갖는 단어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능을 갖는 단어. 그러니까 일종의 명령어예요. 걔네들이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거 지금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지금 읽어보지도 마세요. 앞으로 여기 있는 게 하나하나 무슨 기능을 하는지 같이 볼 거예요. 지금 이거 그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봐야 어차피 하루도 안 가니까 외우지 마세요. 그럼 변수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느냐? 일단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초기화가 뭐냐? 변수의 최초로 값을 저장하는 행위를 초기화라고 해요. 자, myName이라는 변수에 파이썬이라고 저장하고요. myAge는 20, myHate는 175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각각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print myName, print age, print myWeight. myWeight라는 변수 여기서 지금 만든 적이 있나요? 그러면 파이썬 입장에서는 요 명령 한 줄 한 줄 실행하다가 벙찔 거 아니에요. 도대체 myWeight가 얼마인지 알려주고 출력을 하라고 시켜야지. 얘 입장에서는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 쪽에 이렇게 에러가 나요. myWeight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에러 나고 뻗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내가 어딜 잘못했구나 라는 거를 고쳐야 돼요. 코딩 공부할 때 실력이 안 느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에러 나면은 이 에러 내용을 안 봐요.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하는 수준에서는 이 에러 내용이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안 틀리고 한 번에 작성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에러가 났을 때 이걸 보고 어디가 문제구나 라는 그 문제점을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돼요. 요즘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코딩 배운다고 하잖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파이썬으로 직접 코딩하는 걸 배우는 건 아니에요. 걔네들이 코딩을 왜 배우는지 설명하는 글에 보면은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 항상 그 얘기가 빠지지 않거든요. 프로그램 할 때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력을 먼저 기르는 거예요. 이 코딩은 솔직히 말하면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만들어줘요. 그럼 이거 배울 필요 없겠네. GPT가 해주는데. 문제는요, GPT가 만들어주는 코드의 60%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한 번에 완전한 걸 만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GPT를 잘 쓰려면, 나중에 AI 같은 거 잘 쓰려면 걔가 만들어주는 결과물이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눈으로 보고 검증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GPT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직 그런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GPT만 두들기고 걔가 알려주는 걸 전적으로 믿어버려요. 애당초 오답지를 외우는 꼴이 돼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은 GPT는 웬만하면 손대지 마세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아까 여기 파일 만들어 갖고 오늘 지금 파트 2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 이렇게 내용을 기입을 하셨겠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트 2 제목 적고 1, 첫 번째 파이썬 프로그램, 이게 1단원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요만큼 우리가 실습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뒤에 마크다운 블록을 또 만들고 이번엔 2단원 변수의 이해, 그 다음에 다양한 변수 만들기라고 제목을 적은 다음에 요 내용을 실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실습 시간 좀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변수의 이해라고 단원이를 만들고 다양한 변수 만들기 라고 페이지 제목 적은 다음에 제시되는 실습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변수 만드는 방법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한다. 반대쪽은 안 돼요. 최초로 대입하는 걸 초기화라고 한다고 했고요. 변수 이름 이퀄 값. 자, 정수형 변수 만들었고요. 변수라는 것 자체가 변할 수 있는 값이잖아요. 여기서 a라는 변수를 만들면 다른 블록에서 그 값을 바꿀 수 있어요. 마치 이거야. x는 5라고 해놓고 계산 한참 하다가 x는 10이라고 값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블록이 나눠져 있어도 실행하면은 다 얘네가 연결이 돼요. 자, 실수형 1.2 마이너스 3.45 출력하면 각각 저장되어 있는 결과 나오겠죠? 논리형 변수 A는 true, 참, B는 false, 거짓. 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하신 분들 이거 특히 주의하세요. 첫 글자 대문자입니다. 문자열 변수 쌍따옴표나 헛따옴표로 감싼 모든 형태의 내용입니다. 쌍따옴표랑 헛따옴표가 앞뒤가 짝이 맞아야 돼요. 쌍따옴표로 열었는데 콧따옴표로 닫았다. 이런 건 안 돼요. 앞뒤 짝이 맞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논. 변수 이름 정하고 그냥 논이라고 넣으면은 이거는 나중에 값을 저장해야지 라고 해서 그냥 비워놓는 거예요. 아직 수업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내용보다 제가 떠들 내용이 더 많아요. 차근차근 개념을 잡아갑시다. 자, 뭐 요 정도 실습하시는데 크게 오래 안 걸리겠죠? 아직까지는 실습 시간 그렇게 많이 필요 안 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제가 10분 얘기하고 여러분들 한 30분 이상 실습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할 테니까 자, 실습하기 요거 진행하시고요. 30분까지 실습 완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40분까지 휴식했다가 12시 40분에 이어서 합시다. 네, 마지막 단원 볼게요. 이번에는 연산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분량이 적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에 기반해서 보시면 돼요. 절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연산, 즉 계산이죠.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특수기호. 쉽게 말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요. 작동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합니다. 자, 대입 연산자. 변수에 숫자나 문자열 등의 자료를 대입하거나 연산 결과를 다른 변수에 할당할 때 씁니다. 이퀄이죠.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별표로 표시하고요. 나눗셈은 종류가 조금 나눠져요. 슬래시 하나, 슬래시 두 개, 퍼센트가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예제 보면서 생각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진 않고요. 단항 연산자는 조금 변종이에요.
그리고 비교 연산자 혹은 관계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다,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 왜 우리 부등식 배우잖아요.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논리 연산자는 명제에서 쓰는 AND와 OR 연산입니다. 자, 이해시 봅시다. 자, 대입 연산자 이퀄은 좌변에 우변을 대입한다는 뜻이에요. 수학에서는 이퀄 기호가 대입한다는 뜻이랑 같다라는 뜻으로 같이 쓰이는데 프로그래밍에서 이퀄은 대입한다라는 뜻으로만 쓰여요. 자,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경우 3.14 파이, 머니는 12,000. 일반적인 변수 초기화 과정이고요. 변수의 다른 변수를 대입하는 경우, 자, 3을 A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A를 다시 B에다 넣었어요. 그럼 B 얼마예요? 3이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상식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파이썬에만 있는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변수의 값을 교환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A는 1이고 B는 2인데 A, B는 B, A.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A와 B의 값이 교환됩니다. 이거는 파이썬에만 있는 표현식이에요. 보통은 이런 거 처리하려면 A는 1이고 B는 2면은 파이썬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막 교환이 안 돼요. 그래서 A는 1이고 B는 2면은 제3의 변수를 하나 등장시켜요. C에다가 A를 넣어요. 그러면 얘가 1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B를 A에다 넣어요. 얘가 1로 가겠죠? 얘가 2가 되죠? 아까 저장해놓은 C를 다시 B에다 넣어요.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리고 C는 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A는 2, B는 1이 되죠. 보통은 이게 정석인데 파이썬에만 이런 표현식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2번 해봤으니까 이제 실습 예제 제시할 때 뭐 파트 제목이나 단원 제목, 페이지 제목 기입하는 거는 제가 생략하고 들어갈게요. 파트나 단원, 페이지 제목 하는 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PPT 교환을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하신 내용을 보고서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내용을 파악하기에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십시오 라는 뜻으로 중간중간에 좀 제목을 넣으시라는 거지, 안 넣어도 실습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A는 1, B는 1이에요. 프린트 A, B 하면은 여기에서 1 출력되고 여기서 2 출력되겠죠. 값을 맞바꿉니다. 그럼 여기서 2 출력되고 여기서 1 출력되죠. 결과는 1, 2, 2, 1이네요. 넘어가도 되죠? 자, 산술연산자, 일반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사칙연산의 결과는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다른 변수에 대입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A는 1, B는 2일 때 C는 A 더하기 B라고 하면 C가 3이 되겠죠. 자, 정수와 실수의 연산 시에는 정수가 실수 형태로 자동 변환되기 때문에 결과는 실수가 된다. 코딩 공부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1 더하기 1.2 해보세요. 결과 얼마예요? 2.2죠. 근데 이거를 한 단계만 좀 더 세분화해서 생각해 봅시다. 1.0 더하기 1.2. 즉, 정수가 실수로 바뀌어서 계산이 돼요.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이 말이에요.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자, 마지막. 모든 숫자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에러 납니다. 5 나누기 0 해보세요. 여기에 몫이 얼마가 오건 간에 0이잖아요. 못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컴퓨터는 나 안 해 그러고 에러 나요.
자, 파이썬의 연산자들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세요. 자, 그럼 곱하기를 두 번 하면 뭘까요? 거듭제곱이에요. 2 두 번 곱해서 5라고 하면 이거예요. 2의 5승. 이것도 파이썬에만 있어요. 다른 프로그래밍어 있는지 가물가물하네요 지금. 슬래시 나눗셈의 몫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속 소수점 자리까지 계속 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연산을 해요. 근데 컴퓨터가 소수점을 무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으면 오차를 발생시키고 멈춰요. 그래서 10 나누기 3하면 3.444 하고 가다가 5 하고 끝나요. 이 소수점 자릿수는 컴퓨터 성능에 따라 다릅니다. 10 나누기 4라고 하면, 자, 우리 중학교 버전으로 나눠봅시다. 2.5죠. 슬래시 하나는 중학교 버전이에요. 그러면 슬래시 두 개짜리는 10 나누기 4라고 했을 때 슬래시 두 개로 나누면 이건 초등학교 버전이에요. 몫은 2, 나머지 2. 이렇게 계산하죠. 우리 어렸을 때 나머지 계산했잖아요. 실수라는 개념까지 갔던 게 중학교부터거든요. 자, 슬래시 두 개짜리는요, 초등학교 버전에서 몫을 구해요. 퍼센트는요, 진짜 백분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버전에서 나머지를 구해요. 슬래시 하나는 중학교 버전, 두 개짜리 퍼센트는 초등학교 버전. 넘어가야 될까요? A는 3이고 B는 4래요. 자, 이퀄이 오면은 항상 왼쪽을 먼저 보셔야 돼요. 오른쪽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이 발생을 해요. 자, A 더하기 B를 C에다 넣으래요. 그럼 C는 7이죠. 연산 결과를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블록이 떨어져 있죠. 블록이 떨어져 있어도 앞에서 만든 변수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오면은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 3 곱하기 4니까 12, 그 다음에 3 나누기 4니까 0.75. 나눗셈 10 나누기 3 하면은 진짜 지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오차를 내요. 근데 소수점이 몇 개 나오는지는 컴퓨터 성능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0 슬래시 2개 3, 이거는 초딩 버전이라고 그랬죠? 몫만 구합니다. 10% 3은 나머지만 구합니다. 자, 3의 5제곱은 243이래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10분 활용하면 돼요. 이제 다낭연산자입니다. 자, 먼저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을 x에다 저장을 했어요. 자, x 더하기 5, 100 더하기 5죠? 이걸 다시 x에다 넣어요. 그럼 x 얼마예요? 105죠? 자, 요거를 축약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해석을 하면 x에다가 5 더한 값을 다시 x에다 넣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x 스스로 5 증가. 그게 더 쉽잖아요. 자, 자매품 빼기 이퀄 곱하기 이퀄 나누기 이퀄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는 10인데 a 곱하기 이퀄 10이라고 하면 a가 몇이 될까요? 100이죠. 자, 뭐 여기 이제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학교에서 학기 초에 이제 C 언어부터 시작할 거예요. 대부분. 그럼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는 요 다음에 이거 나온다고. x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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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거 나오거든요. 자, 파이썬엔 이거 없습니다. 좀 헷갈릴 만한 요소는 파이썬은 과감하게 다 없애버려요.
자, 지금 요거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기억 못해도 돼요. 자, 그럼 이거 암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A는 1이래. A 스스로 100 증가래요. 100일이죠? 스스로 10배 뻥튀기 하래요. 그럼 1010이죠? 3으로 나는 몫을 취하래요. 이제부터 슬슬 암산 힘들죠? 336이래요. 5로 나는 나머지를 취하래요. 1입니다. 자, 요 단어는 한번 직접 암산으로 먼저 쭉 해본 다음에 뭐 굳이 타이핑 안 해봐도 돼요. 암산으로 한번 해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결과값과 여러분들이 암산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비교 연산자입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부등식이에요. 같다, 다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자, 아까 제가 이퀄이 대입한다는 뜻이었잖아요. 같다라는 뜻은 이퀄 두 개를 씁니다. is나 is not은 이따 뒤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르다는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키보드에 이거 없어요. 특수문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최대한 비슷하게 느낌표 이퀄. 다르다. 초과. 그 다음에 이렇게 배우죠. 이것도 키보드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괄호 이퀄.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작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비교 연산자를 뭐 하나 넣어볼게요. x, y.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반면에 x, y 이거는요. 말이 되죠. 비교 연산의 결과는요. 항상 말이 된다 안 된다를 따져요. 말이 되면 true, 말이 안 되면 false. 참, 거짓. 자, x가 y와 같다. 100이 1과 같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거짓이에요, 결과가. 자, 100과 50이 같다. 말 안 되죠? false. 100과 50이 다르다. 말 되네요. 100이 50보다 크거나 같다. 말 되죠? 100이 50보다 크다. 100이 50보다 작다. 거짓. 100이 5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비교 연산도 말 그대로 연산이에요. 연산이라는 거는 항상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도 결과를 다른 변수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참이냐 거짓이냐 둘 중에 하나만 되겠죠. 자, 이번엔 논리 연산입니다. 여러 비교 연산자의 결과나 논리값 true 혹은 false에 대해서 and나 or 연산을 하는 거예요. and 같은 경우는요. 모두 참인 경우만 결과가 참이에요. true and true일 때만 true고 true and false, false and true, false and false는 전부 다 거짓입니다. 전체가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true, and, true 여러 개를 해봅시다. true, and 이걸 한 1000개 정도 했어. 마지막에 거짓이 하나 딱 들어가. 그럼 결과는 거짓이에요. 전체가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다. or는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이에요. 자, 그래서 true or true는 true고요. true or false도 true고요. false or true도 true. false or false만 거짓. 하나라도 참이 섞여 있으면 결과는 참이다.
자, 논리연산자는 전체가 참인 경우만 결과값이 참이라 그랬죠? 자, true and true. 얘는 true. and가 있을 때는 한쪽이라도 false가 섞여 있으면 결과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or 같은 경우는 하나라도 true가 포함되어 있으면 결과가 true예요. true, true. 여기도 true. 얘만 거짓이 떨어지는 거죠.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불리형의 변수를 부정하는 not 연산자가 있습니다. 참이나 거짓을 부정합니다. 앞에다 not이라고 붙이시면 not true는 false, not false는 true. 자, A가 true래요. not A는 뭐겠어요? false죠. 그러니까 부정한 결과를 다른 변수에 대입할 수도 있어요. 자, 실수 예제입니다. not true는 false, not false는 true. 요 변수에다 true 저장하고, 그럼 not my 불은 결국 not true니까 결과는 false가 되겠죠. 비교 연산의 결과값은 항상 논리 형식이었잖아요. 100이 50보다 크다, true였고요. 20이 10보다 크다, true였어요. 그러니까 A and B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true and true가 되니까 결과는 참이다. 자, 수식을 한꺼번에 이을 수도 있습니다. 100이 10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참이죠. 50이 10보다 10과 같다. 얘는 거짓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true and false인데 and는 전체가 참일 때만 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C에 저장되는 거는 false. 100이 200과 다르다. 여기는 참이고요. 100과 100이 같다. 여기도 참이죠. true and true니까 결과도 참. 자, 아까 is와 is not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파이썬에만 있는 형태인데 완전 항등 연산자라고 해요. 이퀄을 두 개랑 느낌표 이퀄은 그냥 항등 연산자입니다.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따지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항등 연산자 같은 경우는 1과 1.0을 같다라고 판정을 해요. 1과 1.0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걸 거짓이라고 판정해요. 근데 is나 is not은 1과 1.0은 다른 애라고 판단해요. 왜냐면 정수, 아까 정수형이 int라 그랬고요. 실수가 플로트라 그랬거든요. 변수의 데이터 종류까지 따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1과 1.0이 다르다. 1.0과 1.0이 같다라고 하면 이건 true고요. 1은 1.0이 아니다. 그럼 이걸 참으로 판정해요. 자, 요 경우는 그 기초과학 같은 거에서 파이썬 쓸 때 굉장히 정밀한 계산을 요구할 때 써요. 왜 고등수학 올라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실제로 1과 0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개념을 반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잘. 대부분의 경우는 항등 연산자만으로 충분할 겁니다. 자, 관련된 예제예요. 100과 100.0이에요. 그러면 그냥 항등 연산자를 쓸 때는 100과 100.0이 같다라고 판정을 해요. 100과 100.0이 다르다라고 하면 뭔 소리야 하면서 거짓을 내뱉어요. 근데 100과 100.0을 is로 비교하면은 다르다라고 판정한다는 거예요. 소수점 0조차도 다르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자, 100은 100.0이 아니다. 그러면 참이라고 판정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연산자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거 일일이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느낌 가는 대로 계산하세요. 곱하기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보다 더 우선한다라는 건 당연히 알죠. 더하기 빼기보다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다. 그 다음에 지수연산이 먼저예요. 양수 음수 표현이 더 먼저죠. 10 더하기 마이너스 5라고 하면은 우리가 10 더하기 5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건 그 말이고요. 그 다음 비교연산자, 그 다음 부정 논리연산자 순위인데, 이거를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괄호로 감싸면 제일 우선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따지기 힘들면 그냥 괄호로 묶어버리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해석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남은 내용 이제 실습 진행하시면 되고요. 혹시 시간 안에 실습이 다 안 되시면 따로 개인 시간 좀 할애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아예 그냥 집에 가서 할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12시 20분까지는 자리 좀 지켜주세요.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